뭐라고? 42년 전에 죽은 내 아들 강우진 아들이라고! 네, 할아버지 강우진이 제 아버지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누구시죠? 정말 자네가 강우진 아들이라고! 87살 재벌 회장 강대호는 그날 재래시장에서 운명을 만났습니다. 군고구마를 굽고 있던 가난한 남자 42살 김민철, 그의 걸음걸이, 손놀림, 심지어 목 뒤에 초승달 흉터까지 모든 것이 42년 전 한강에서 사라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1982년 11월 15일 밤 25살의 아들 우진은 한강대교에서 실종됐죠. 신발만 남긴 채 강물 속으로 사라진 아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대호는 몰랐습니다. 우진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우진이 그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는 것을. 42년 만에 마주한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한강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42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강대호 회장은 새벽 5시 또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87살의 노인은 침대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잠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42년 전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들려오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아버지. 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약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통제, 수면제, 혈압약. 한 달 전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길어야 6개월입니다. 대호는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또렷한 정신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진이 성장 앨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호는 사진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강우진, 1957년 3월 15일 출생.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마지막 페이지에는 25살 우진의 대학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1982년 2월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우진은 한강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주치의가 정기왕진을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의사는 청진기로 대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입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회장님,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대호는 의사가 나간 후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다 취소하게. 박 과장이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은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싶네. 우진이가 실종됐던 그 동네에 가보고 싶어? 42년 전 그곳 말씀이십니까? 그래, 재개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네. 박 과장은 곧바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동대문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2년 전 우진이가 이 동네에서 그 여자를 만났었지. 한소의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3세 아가씨였습니다. 대호는 그녀를 반대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차가 낡은 재래시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2025년 3월 철거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과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걷겠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떡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42년 전 모습, 그대로구나. 시장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네. 군고구마. 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우진이네. 그는 천천히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군고구마를 뒤집는 그 손놀림, 엄지와 검지 사이의 미묘한 각도, 손가락의 길이 모두 우진과 똑같았습니다.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대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걸음 우진이가 그렇게 걸었었지.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마의 선, 코의 라인, 턱선. 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진이 박 과장이 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남성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남성이 목을 극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목 뒤 머리카락 아래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지팡이로 버텼습니다. 우진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대호는 포장마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침 60대 할머니가 군고구마를 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장사 잘 되나?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이에요. 할머니 목소리까지 우진을 닮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재개발되면 어쩌려고? 그게 걱정이에요. 어머니, 산소 이장 비용도 모아야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 네, 어릴 때요. 제가 4살 때. 대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노? 42살입니다. 대호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024년에서 42를 빼면 1982년생입니다. 1982년 우진이 실종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할머니가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갔습니다. 대호가 천천히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군고구마 하나 주시겠습니까?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호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눈동자의 색깔, 눈매, 쌍꺼풀 라인 모두 우진과 똑같았습니다. 네, 얼마나 드릴까요? 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개 주시겠습니까? 5,000원입니다. 대호가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자네 이름이 뭡니까?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나이는 42살. 민철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아들과 닮아서. 민철이 잔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대호는 또 한 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손의 온기, 손가락의 길이, 손톱의 모양 모두 우진과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 어머니는 어릴 때 사망 42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대호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저 사람 신원을 확인해 주겠네.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군고구마를 팔던 저 젊은이 말이네. 무슨 일이십니까? 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은 김민철 42살이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대호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2살 1982년생 우진이가 실종된 그의 아버지를 모른다. 어머니는 어릴 때 사망.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우진이가 집에 도착한 대호는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우진의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25살 우진의 졸업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민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턱선 모든 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아들을 남기고 갔니? 저녁 8시 박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1차 조사 완료했습니다. 빨리 말해보게. 김민철, 1982년 3월 20일생입니다. 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월 우진이 실종이 11월이었으니 현재 독신이며 동대문구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양육자로 등록된 박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68살입니다. 혈연은 아닌가? 네, 이웃관계로 추정됩니다. 대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호는 우진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진아, 내일 더 알아볼게. 내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전화. 회장님, 한강에서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을 찾았을지도 몰라. 아빠가 이번에는 지켜줄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2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도 있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민철을 생각했습니다. 우진과 닮은 그 얼굴, 그 손, 그 걸음걸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서재로 갔습니다. 이미 박 과장이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박 과장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을 구했습니다. 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민철, 1982년 3월 20일 출생. 그 아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혜, 1959년생. 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소의 그 이름을 42년 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 란이 공란입니다. 대호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혼자 아이를 낳았구나.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소혜 씨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까? 박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소혜 씨는 1986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1986년 5월 3일입니다. 27살이었습니다. 대호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우진이 죽고 3년 반 뒤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기계 사고였다고 합니다.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희가 혼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겨진 진실. 대호가 물었습니다. 양육자 박순자는 어떤 사람인가? 혈연관계는 아닙니다. 이웃으로 추정됩니다. 주소는 동대문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보세.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30분 후. 대호와 박 과장은 낡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고물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고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호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대호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고물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강대호 혹시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철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철이를 왜요? 민철 씨의 양육자이시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로? 대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철 씨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왜 그걸 알아야 하는데요? 민철 씨가 제 아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머니 나가주세요. 당장.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대호는 어쩔 수 없이 고물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뭔가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보자. 너무 압박하면 더 입을 닫을 거야.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물상을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급하게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물상 안 할머니의 작은 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잠그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여자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1959년생. 할머니는 지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지갑 속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 소혜, 1981년 가을.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호는 차 안에서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 어디서부터 조사할까요? 1982년 전후 행적을 찾아보게. 어디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대학 동창 명단도 찾아줘. 소희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오후 2시, 박 과장이 우진의 대학 졸업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대호는 아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5살의 환한 미소.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회장님, 우진 도련님의 절친이었던 분을 찾았습니다. 누구인가? 김성호 씨입니다. 현재 62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호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강우진을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요? 우진이 아버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한소희라는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압니다. 대호는 성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60대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우진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와 우진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우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소희가 임신했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는요?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지방으로 보내졌고 11월에 한강에서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호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진이 죽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낳았다고요. 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민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민철 확신. 대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우진의 연인이었습니다. 임신을 했고 우진이 죽은 후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철이었습니다. 대호는 차 안에서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우진의 아들이야. 내 손자야.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가 공란입니다. 소희가 숨긴 거야. 재벌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럼 왜 박순자 씨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희가 부탁했을 거야. 절대 강신의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저녁 6시 대호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2년 만에 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재에서 우진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우진아, 내 아들을 찾았어. 민철이라는 아이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겠지? 대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민철을 내 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밤 9시 박 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소혜 씨의 1982년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말해보게. 1982년 겨울 동대문구로 이사 왔습니다. 임신 7개월 상태였다고 이웃들이 증언합니다. 그럼 11월이면 우진 도련님 실종 직후입니다. 대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박순자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는 걸까? 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진실을 밝혀낼게. 내 아들을 꼭 찾을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대호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민철을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민철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대호는 결심했습니다. 민철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그것만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호는 또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42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보았습니다. 경찰에 전화 한강 다리 우진의 신발. 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82년에 쓴 자신의 일기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2년 2월 14일, 오늘 우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82년 2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5살의 우진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가 임신했습니다. 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 그 여자와? 소희는 좋은 사람입니다. 꽃집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소희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감정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대호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소희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제 아이를 지워. 돈 줄 테니 지우라고 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아이를 지킬 겁니다. 내가 감히. 대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2년 3월 1일, 우진을 충남 공장으로 보냈다. 대호는 그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플래시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3월, 대호는 우진을 강제로 지방 공장에 발령냈습니다. 3달만 있어라. 그 여자 잊을 거다. 아버지, 제발. 내 말이 법이야. 우진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방 한쪽에서 소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우진 씨 3달 후에 돌아갈게. 아버지를 꼭 설득할게. 전화 너머로 소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 잘 있을 거죠? 그럼 내가 꼭 지킬게. 대호는 그때 직접 소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작은 꽃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희는 배가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임신 3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대호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이거 갖고 사라져.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우진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랑이야? 우진 씨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든지 혼자 키우든지 알아서 해. 우진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대호는 돈을 바닥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현재의 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소희를 그렇게 대했구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2년 11월 15일, 우진이 사라졌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2시,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한강에서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강우진 씨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호는 잠옷 차림으로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강대교 위에는 경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진이 신발입니다. 대호는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이 늘 신던 운동화였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은
수색 중입니다만 수온이 낮아서 대호는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42년 전 실종 사건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담당 경찰이 오래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강우진, 1982년 11월 15일 실종 한강대교 인근에서 신발 발견 시신 미발견 사망 추정 대호는 파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A씨 밤 11시경 다리에서 남성 2명 목격 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성 2명? 기록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명은 20대, 한 명은 10대 소년으로 추정 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대 소년?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격자는 누굽니까? 당시 택시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10대 소년 그날 밤 우진과 함께 있던 10대 소년 대호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1982년 조카 민수는 몇 살이었을까?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민수는 1969년생이니까 13살이었습니다. 10대 소년 아니야. 민수는 그날 집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의 1982년 11월 행적을 알아봐 주겠네. 민수 이사님을요? 그래, 조용히 알아봐.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오후 2시 대호는 우진의 대학 동창을 한 명 더 만났습니다. 최은숙이라는 65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소희의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소희를 아십니까?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쌍한 친구였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진 씨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후로는요?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아이를 키우느라. 그러다가 1986년에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폐혈증으로 27살의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민철이를 절대 당신의 집안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서웠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저녁 6시 대호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서 우진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막았어. 소희도 혼자 고생하게 만들었고. 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을 찾았어. 민철이를 꼭 지켜줄게. 밤 9시 조카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경찰서도 가시고 옛날 사람들 만나시고. 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너 1982년 11월 15일 뭐 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촌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대답해봐. 42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집에 있었니?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호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철은 1982년 3월생 우진이 실종된 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소의 우진의 연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난 소희가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에 있었던 10대 소녀는 누구였을까? 정말 우진은 스스로 한강에 뛰어든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민철을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제안해야겠습니다. 그것만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42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달이 떠 있었을까? 우진은 무슨 생각을 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 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어떻게 떠났는지, 그리고 내 아들을 꼭 찾아낼게. 밤은 깊어갔지만 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조금씩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42년 만에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대호는 박 과장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철을 직접 만나기 전에 완벽하게 조사해야 하네. 어디까지 알아볼까요? 모든 것 민철의 과거, 현재, 재정 상태까지.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하지만 확실해야 해. 모두를 위해서. 오전 10시, 대호는 서울대학교 동창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82학번 동창회 총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우진이 친구들 연락처를 좀 얻고 싶네. 총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진이 참 안타까웠죠. 당시 동기들이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혹시 한소희라는 여성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 그 꽃집 아가씨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늘 얘기했거든요. 대호는 연락처 몇 개를 받아 나왔습니다. 오후 1시, 대호는 첫 번째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준호라는 62세 건축가였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우진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진이와 소희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고 싶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죠. 확실한가? 우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소희가 임신했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지방으로.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동창을 만났습니다. 박미선이라는 64살 여성이었습니다. 소희의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우진이 죽은 후 소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라졌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죠. 나중에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어요. 혼자서 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이 이름을 아십니까? 민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소희가 말했대요. 그게 우진 씨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직접 지어준 이름. 민철. 오후 5시, 박 과장이 첫 번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민철 씨의 재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빚이 3천만 원 있습니다. 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천만 원? 할머니 병원비, 고물상 임대료 연체 등입니다. 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빚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조카 민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민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군고구마 장수를 조사하고 계시다면서요? 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사하고 있네. 왜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 손자일 수도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요? 말도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손자라니. 사기꾼 아닙니까? 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민수는 나가면서 도끼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탐정이 민수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민철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입니다. 뒷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빚, 전과 이상한 행적 모두 파헤쳐 주세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까요? 최대한 빨리요. 이틀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김민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민수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왜 하필 그 시장이죠? 임대료가 싸서라고 하는데.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수상하군요. 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뭘 검색했습니까? 강우진, 세아그룹, 강대호 회장 등을 검색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야. 다음 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 상속 노린 사기극인가? 군고구마 장수의 의심스러운 행적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빚 3천만 원의 가난한 청년, 3년 전부터 재벌 회장 동선 근처에서 장사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 포착 댓글창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사기꾼들 수법 진화했네. 재벌은 호구인가 유전자 검사 전까지는 믿으면 안 돼. 돈 냄새 맡고 온 거. 확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8시 민철은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한 상인이었습니다. 민철아, 인터넷 봤어? 무슨 인터넷이요? 너 기사 났어. 빨리 확인해봐. 민철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읽는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댓글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꾼, 돈독 오른 놈, 재벌 노린 작전. 민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부터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사기꾼이라던데. 한 손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기사 난 그분이세요?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해입니다. 그럼 정말 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손님은 고구마를 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밤 9시 영숙 할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철아, 인터넷 기사 봤니? 네, 할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지 마. 위험해.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벌들은 다 그래.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제발 조심해라. 너까지 잃으면. 나는 영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대호는 저택 서재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냈을까? 조사해보니 민수 이사님과 연결된 언론사입니다. 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민철 씨가 정말 회장님 손자가 맞습니까? 대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은 못하네 하지만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민철을 만나려고 해. 직접 제안할 거야. 무슨 제안을요? 유전자 검사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철은 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핸드폰에는 악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같은 시각 대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진아, 민철이가 내 아들이 맞을까? 모든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빠는 믿고 싶구나. 새벽 1시 민수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정신을 못 차리시네. 내가 직접 막아야겠어. 저 사기꾼을 이 집안에 들릴 순 없어. 민수는 술잔을 비우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철은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구청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최종 통보입니다. 한 직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2025년 3월 15일까지 모두 철거됩니다. 상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구청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평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요? 그걸로 어디 가서 장사합니까?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민철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김민철 씨, 일주일 내로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네,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철거됩니다. 민철은 통보서를 들고 포장마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어떡하지? 오전 10시 민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순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요? 무슨 일이세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은 포장마차를 급하게 정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영숙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숙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민철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합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주일이면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빚 3천만 원의 철거 문제에 이제 입원비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같은 시각 민수는 재개발 조합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 룸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합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지요?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철이라는 상인,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조합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합 운영비로 쓰십시오. 조합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지요. 오후 2시
조합장이 민철을 불렀습니다. 김민철 씨, 특별히 일주일도 못 드립니다. 네. 아까는 일주일이라고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3일 내로 철거하셔야 합니다. 3일요? 그건 너무 조합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민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 또 다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빚더미 군고구마 장수, 재벌 회장 접근 계획적 사기 의혹 증폭 기사는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3천만 원 빚에 시달리던 김모 씨. 3년 전부터 세아그룹 회장 동선 파악 할머니 병원비 핑계로 동정심 유발 의혹 전문가. 전형적인 상속 사기 수법.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함. 재벌도 호구 취급하네.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웃기겠다. 빚쟁이가 재벌 손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 민철은 병원 복도에서 기사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숙이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민철아, 그 사람들 만나지 마라. 할머니 재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까지 다치면.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오후 4시 대호는 박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철을 만나러 가자. 지금요?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더 가야 해. 직접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회장님, 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방해하고 있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민수 이사님이요? 그래, 재개발 조합에 압력 넣은 것도. 민수야. 박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합장이 우리 계열사 거래처야 확인했어. 대호는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5시 대호의 차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포장마차는 비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민철 씨 어디 갔습니까? 병원 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대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철을 발견했습니다. 민철은 벽에 기대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철 씨.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민철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많이 아프십니까? 고혈압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철 씨, 나와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를요? 대호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5시 30분 병원 옥상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 씨, 내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철이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진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어요.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우진? 1982년 11월에 한강에서 실종됐습니다. 민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소희라는 한소의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철 씨, 나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요? 그래요.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를. 대호가 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한 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제 아버지 이름이 강우진이라고.
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대호는 민철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철아, 넌 내 손자야. 민철도 울면서 대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났습니다. 저녁 6시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놀란 눈으로 대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할머니, 저입니다. 강대호입니다. 영숙이 몸을 떨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진의 아들을 키워주셔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부탁했어요. 절대 당신의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대호가 일어섰습니다. 민철아, 내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 네, 할아버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입원비, 철거 문제, 빚 모두 내가 해결해 줄게.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제가 할아버지의 손자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대호가 웃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어. 검사는 확인일 뿐이야. 저녁 7시 대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대병원에 유전자 검사 예약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빚을 모두 갚아주게. 조용히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요?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든 저 아이는 도움이 필요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2년 전 우진도 이별을 보았을까요? 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진아, 내 아들을 찾았어. 이제 확인만 하면 돼.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대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민철을 만난 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우진의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기던 중 끝 페이지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대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젊은 남녀가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왼쪽은 25살의 우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 소해 1981년 가을 남산에서. 대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진아.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막았구나. 오전 9시 대호는 민철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민철아. 오늘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대호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 어머니 산소에 가보고 싶구나.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산소요? 그래, 소희 씨께 인사드리고 싶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주에 있어요. 할머니가 모셔놓으셨거든요. 그럼 지금 가자.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박 과장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파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차 안에서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거야.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가끔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이셨는지. 대호가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니? 민철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무슨 노래를? 자장가요. 우리 민철이 건강하게 자라렴 하면서. 대호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젊은 소희가 아기를 안고 노래하는 모습을.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아,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 좋은 분이셨어라고. 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희가 우진을 그렇게 기억했구나. 할아버지,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했지. 저를 닮았나요? 대호가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닮았어. 걸음걸이, 손놀림, 목소리까지. 민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박 과장이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잠시 쉬어 가시죠. 세 사람은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대호가 매점을 둘러보다가 호두과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철아, 이거 좋아하니?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사주셨거든요. 대호는 호두과자 2봉지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과자를 먹었습니다. 민철이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맛이 항상 편하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먹었던 것 같은 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진이도 호두과자를 좋아했었지. 어릴 때부터 박 과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호는 혈연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취향까지 닮았구나. 민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도 이걸 좋아하셨나요? 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진이도 어릴 때부터 호두과자를 정말 좋아했어. 민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신기하다. 오전 11시. 차는 파주의 작은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이 앞장서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중턱쯤에 작은 산소가 보였습니다. 비석이 보였습니다. 한소에 1959년생 마이너스 1986년 영면 그리운 딸이자 어머니. 대호는 산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4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3년 만이었습니다. 1982년 그날 이후 다시 보는 소희였습니다. 민철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철이에요. 대호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혜 씨, 저 강대호입니다. 민철이 놀라서 대호를 보았습니다. 대호는 산소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당신을 쫓아냈습니다. 우진이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철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았습니다. 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이를 잃게 만들었고 당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대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대호가 일어났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할머니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제 아버지 이름이 강우진이라고. 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제가 10살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민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결국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름은 강우진이야. 아주 좋은 분이셨어라고.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진이 내 아들 이름하지만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절대 찾으려 하지 말라고. 왜?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호는 이해했습니다. 영숙은 재벌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민철을 빼앗길까봐, 민철이 다칠까봐, 민철아, 내일 유전자 검사를 하자. 네. 그것만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야. 민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오후 2시,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들어오자 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어디 갔었니? 파주 다녀왔어요. 엄마 산소에 영숙이 대호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소희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소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살아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강신의 사람들한테 민철이를 알리지 마세요라고. 왜요? 무서웠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철을 빼앗지 않을 겁니다. 그저 손자로 인정하고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영숙이 한참 동안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민철이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약속합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1982년 겨울이었어요. 소희가 배를 안고 우리 고물상에 왔어요. 임신 7개월 상태였죠. 대호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강에서 신발만 발견됐다고. 그 사람이 재벌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1982년 3월 20일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낳았죠. 제가 도왔어요. 아이 이름을 민철이라고 지었어요. 우진 씨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어요. 민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희가 말했어. 우진 씨가 아들이면 민철이라고 부르자고 했어라고. 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직접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손자 소희는 넉 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민철이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1986년 기계 사고로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녁 6시 대호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우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내 아들을 찾았어. 민철이라는 아이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지? 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그럼 확실해질 거야. 민철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42년이나 지났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 아들을 지켜줄게. 대호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철이가 우진의 아들이기를. 그래서 내가 속죄할 수 있기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42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사 전날 밤 민철은 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거야. 민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할아버지가 맞다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인생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강우진 씨의 아들일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우진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진아, 내일이면 내 아들을 확인할 수 있어. 아빠가 너무 떨려서. 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87평생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대호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민철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철아, 잘 잤니?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대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한숨도 못 잤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준비됐습니다. 혈액 채취하겠습니다. 먼저 대호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민철의 차례였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민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간호사가 혈액 샘플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강대호, 김민철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옵니다. 7시간 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병원 최고층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박 과장이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회장님, 민철 씨, 편히 쉬십시오. 대호와 민철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철아, 긴장되니?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대호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우진이 얘기를 해줄까? 민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한 번은 6살 때였어. 길에서 다친 새끼 고양이를 주워왔지. 내가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몰래 키웠어. 민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는 늘 약한 것들을 챙겼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도와줬지. 대학 때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 고아원, 양로원.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정말. 민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면 좋겠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박 과장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민철 씨, 점심 드십시오. 물냉면이었습니다. 민철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대호가 웃었습니다. 우진이도 물냉면을 좋아했어. 특히 여름이 아닌 겨울에. 민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겨울 물냉면이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민철의 먹는 방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살짝 흔들어 물기를 빼는 방식. 정확히 우진과 똑같았습니다. 혈연이란 게 이렇게 신비로운 건가. 오후 1시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수야, 여긴 어쩐 일이냐? 민수는 신용불량자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고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민철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하필 삼촌 동선 근처에서 장사한 게 우연이라고요? 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나가라. 삼촌,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나가. 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대호가.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철아, 신경 쓰지 마라.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오후 3시, 영숙 할머니가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영숙은 대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영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2년 겨울, 소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배가 불러서 계단도 힘들게 올라왔죠. 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강에서 죽었다고. 그 사람 이름이 강우진이다고. 재벌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민철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소희는 3월 20일 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고물상 뒷방에서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고 소희가 말했어요. 이름은 민철이에요. 우진 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라고.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희는 넉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설거지. 그러다가 1986년 5월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폐혈증으로.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죽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철이를 절대 당신의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요라고.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소희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오후 4시 의사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철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99.99% 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손자야. 민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42년 만에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호가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민철 옆에 앉았습니다. 민철아,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호가 민철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진의 아들. 내 손자 민철도 할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 화가 나요, 응? 왜 이제야, 왜 42년이나 지나서.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대호는 민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는 안 해요. 아직은 그래, 용서 구하지 않을게. 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켜줄게, 약속해. 민철은 한참 동안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대호가 웃었습니다.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우진이 얘기를 저녁 8시.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한정식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호, 민철, 영숙 테이블 위에는 우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호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내 아들을 찾았어. 민철도 아버지 사진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닮았네요. 저랑 많이 닮았어.
눈, 코, 입 모두 대호는 우진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소희를 만난 이야기.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대호가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일부터 집으로 오지 않겠니?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할아버지, 응? 민철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일 만나서 얘기해주마. 세 사람은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대호는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내 아들을 찾았어. 이제 아빠가 잘 지켜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2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났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세아그룹 강대호 회장 42년 만에 손자 찾아. 유전자 검사 99.99%. 일치 실종된 아들의 숨겨진 아들 확인. 한강에서 사라진 아들. 42년 만에 손자로. 제외 댓글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드라마보다 드라마네. 사기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42년 만에 재회라니. 눈물 나네요. 할아버지 남은 인생이라도 손자와 행복하시길. 민철의 핸드폰은 아침부터 울려댔습니다.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김민철 씨,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심정이신가요? 민철은 전화를 모두 끊었습니다. 오전 9시 세아그룹 본사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 여러분, 이번 일은 너무 성급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맞다 해도 저 사람의 과거를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이사 99.99%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라. 삼촌 민철은 내 손자가 맞아. 과학이 증명했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삼촌,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후회할 일은 42년 전에 이미 다 했어. 대호는 회의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대호와 민철은 우진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파주의 한적한 공동묘지였습니다. 비석이 보였습니다. 강우진 1957년생 1982년 실종. 사랑하는 아들 대호와 민철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내 아들을 데려왔어. 민철은 처음으로 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민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뵙게 돼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민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버지 닮았나요? 대호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닮았어. 걸음걸이부터 손놀림까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삼촌. 대호가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야, 여긴 왜 왔니? 민수는 이상하게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산소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대호와 민철이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왜 그러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82년 11월 15일 대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날 제가 형을 밀었어요. 뭐라고?
민수는 산소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형 뒤에서 제가 밀었어요. 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진을 민수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시 13살이었어요. 형만 없으면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형이 서울로 올라온다는 걸 알았어요. 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형을 뒤따라갔어요. 한강대교까지 형은 전화부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누구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30분만 기다려. 곧 갈게라고 하더라고요. 대호는 알았습니다. 소희였습니다. 형이 전화를 끊고 난간에 기대 서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다가가서 민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밀었어요. 세게 형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한강으로 떨어졌어요. 대호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내가 우진을 미안해요. 삼촌 42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냐? 민수가 민철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형을 죽였는데 양심이 너무 아팠어요. 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삼촌. 그래 주세요. 이제 벌 받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민수 씨, 살인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끌려가면서 대호를 보았습니다. 삼촌 정말 미안합니다.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오,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세아그룹 이사 강민수, 42년 전 살인 자백. 1982년 실종 사건의 진실 자살 아닌 살인 당시 13세 소년이 친형 한강에 밀어 42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드라마도 이런 반전이 없다. 42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니. 회장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민철은 쪽방에 앉아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이 아니었어. 살해당한 거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후 3시, 대호는 혼자 한강대교로 갔습니다. 박 과장이 따라가려 했지만 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네. 다리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2년 전 우진이 이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내가 자살한 줄 알았어. 내가 살해당한 줄 몰랐어. 그날 밤 소희한테 전화했지? 만나러 가려고 했지? 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방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소희를 인정했더라면 넌 죽지 않았을 거야. 한강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2년 전에도 이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우진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어. 내가 자살한 게 아니었어. 내 아들 민철이가 찾아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강남경찰서 민수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982년 11월 15일 정확히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형이 전화부스에서 나왔어요. 난간에 기대서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다가갔어요. 조용히 그리고 있는 힘껏 밀었어요. 형이 놀라서 뒤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강으로 떨어졌어요. 첨벙 소리가 났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발은요? 제가 난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자살처럼 보이게 주민등록증도 함께 놓았어요.
그리고 뛰어서 도망쳤어요.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살인죄 증거인멸죄 민수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녁 8시 우진의 산소 앞 대호와 민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우진아, 진실을 알았어. 내가 자살한 게 아니었어. 살해당한 거였어. 민철도 촛불을 켰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소희 이모님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죠? 저를 만나러 오시는 길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우진의 유골을 찾아야겠어. 유골요? 그래, 한강을 수색해서라도 찾아야 해.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진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진아, 이제 편히 쉬어. 진실이 밝혀졌어. 내 아들도 찾았고. 이제 편히 쉬어. 대호는 산소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철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4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진이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진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봄바람 같았습니다. 민수의 자백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강민수 구속 세아그룹 후계 구도 급변대호는 회사 일에 손을 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대호는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오늘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민철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대문,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민철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래, 우진이가 자란 집이야. 대호는 민철을 2층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문 하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의 방. 민철아, 42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놓았어. 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1982년에 멈춰 있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 교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청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민철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진과 소희야. 1981년 가을에 찍은 거지. 민철은 어머니의 젊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뻤구나. 대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이것 좀 봐라.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강우진의 일기 1981에서 198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1년 9월 5일. 오늘 꽃집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났다. 이름은 한소의. 미소가 정말 따뜻하다.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1년 10월 20일. 소희와 남산에 갔다. 단풍이 아름답다고 좋아했다. 나는 단풍보다 소희가 더 아름답다. 대호도 함께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넘겼습니다.
1982년 2월 14일 소희가 임신했다고 했다. 정말 기쁘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2년 3월 1일 아버지가 나를 충남 공장으로 보내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희와 아이를 꼭 지킬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1982년 11월 12일 이제 견딜 수가 없다. 15일 밤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소희에게 프로포즈할 것이다. 아이 이름도 정했다. 아들이면 민철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딸이면 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민철은 그 페이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라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 대호도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우진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오후 2시 대호와 민철은 우진의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학 본관 지하에 오래된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327번 강우진 대호가 마스터키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책들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소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우진이가 소희에게 보내려던 편지인 것 같구나. 민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42년 전 글씨였습니다. 소희에게 11월 15일 밤 11시에 너를 보러 갈게. 한강대교 전화부스에서 전화할게. 우리 아이 이름 민철이 어때?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너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소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를 꼭 설득할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우진이가 민철은 편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 대호는 민철을 안아주었습니다. 우진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만나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기다렸을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흘 후 한강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잠수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한강대교 아래 42년 전 우진이 떨어진 그곳을 대호와 민철은 다리 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3시 잠수사가 올라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골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합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우진 씨의 유골이 맞습니다. 대호는 그 작은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진아 42년 만에 집으로 가자. 일주일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우진과 소희의 합동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정사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우진과 젊은 소희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철이 상주로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진의 대학 동창들, 소희의 친구들, 회사 임원들. 오후 3시 대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단상에 선 대호는 87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 강우진과 며느리 한소희를 함께 보냅니다. 42년이 늦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것은 조카 민수가 아닙니다. 바로 저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우진과 소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진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소희를 쫓아냈습니다.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결과 우진은 죽고 소희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자 민철은 42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대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아, 소희 씨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라도 두 분이 함께 계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민철이를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두 분의 유고를 합장했습니다. 파주 공동묘지, 새로운 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강우진 1957-1982 앤드 한소의 1959-1986 사랑으로 만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아들 민철이 그리워하며 비석 아래 두 분의 유골이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민철이 흙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외롭지 않으시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대호도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소희 씨, 편히 쉬세요. 민철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민철은 다시 군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 산소 앞에서였습니다. 작은 화로에 고구마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만든 군고구마예요. 고구마가 익어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버지 손도 이렇게 따뜻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주실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민철은 구운 고구마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우진이가 좋아할 거야. 네, 할아버지. 이제 자주 와서 구워드릴게요. 아버지가 만져보지도 못한 제 손이지만 이렇게라도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산소 앞에 앉아 함께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하늘에서 외롭지 마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소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철은 화로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버지, 저 강하게 살게요. 제 이름처럼요. 민철이, 강한 사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처럼 살게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마치 잘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4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2025년 12월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대문구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낡은 시장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가운데 작은 건물 하나가 보존되었습니다. 입구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진 한소의 추모관 오전 9시. 민철이 추모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43살이 된 민철은 1년 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1층 전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우진과 소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우진의 일기장과 소희에게 보내려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민철은 부모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철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장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철 형, 안녕하세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민철은 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철은 추모관 앞에 작은 포장마차를 설치했습니다. 우진이네 군고구마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구마를 올려놓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 여기 군고구마 파는 곳이네. 얼마예요? 민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아버지 기일이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철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주었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결식아동들이 찾아왔습니다. 형, 고구마 하나만 주세요. 그래, 여기 따뜻할 때 먹어. 민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듯이 정오쯤 검은색 승용차가 추모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호가 내렸습니다. 이제 88살이 된 대호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몸이 더 쇠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철이 급히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민철아, 오늘 사람 많구나. 네, 무료 나눔 행사라서요. 잘했어. 우진이가 좋아할 거야. 두 사람은 추모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호는 우진과 소희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우진아, 소희 씨, 민철이가 잘하고 있어.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자랐어. 민철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대호가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술과 과일 그리고 군고구마를 올렸습니다. 우진아, 민철이가 구운 고구마야. 맛있게 드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추모관 2층 작은 방에서 대호와 민철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회장직을 내려놓았어. 네. 왜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민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의사가 말하더구나. 길어야 1년 남았다고.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대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민철아, 너와 함께한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대호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의 아들을 만났고 손자를 얻었고 속죄할 기회를 받았어.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막 할아버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마지막 순간에라도 만났으니까. 오후 3시 영숙 할머니가 추모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69살이 된 영숙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민철아, 장사 잘 되니? 네, 할머니 많이 오셨어요. 영숙도 우진과 소희의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소희야, 민철이가 정말 잘 자랐어. 걱정 마. 이제 할아버지도 만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부탁한 대로 키웠어. 착하고 강한 아이로. 대호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철을 키워주셔서. 회장님,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민철이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4시 우진의 대학 동창 몇 명이 추모관을 찾았습니다. 김성호, 이준호, 박미선이었습니다. 모두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민철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 친구분들이시죠? 네, 우진이가 정말 그리워요. 성호가 우진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늘 말했어요. 소희 손이 차가워서 꽃집 대신 따뜻한 곳을 사주고 싶다고. 정말 사랑했어요. 소희 씨를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소희도 우진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늘 우진 씨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추모관 앞 마당에서 촛불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철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우진 선생님과 한소혜 선생님의 아들 김민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님은 43년 전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벽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25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7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계급을 넘고 죽음도 넘는다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만들었고 저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추모가 난 마당이 촛불로 환해졌습니다. 밤 9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대호와 민철은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대호가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민철아, 앉아라. 네, 할아버지. 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어. 할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내게, 절반은 우진-소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대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민철아, 이건 내 권리야. 우진의 아들로서의 권리야.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대호가 우진의 산소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진이 옆에 묻어줘.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곁에서 영원히 있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아, 행복하니? 네, 할아버지. 이제는 행복해요. 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3개월 후 2026년 3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봄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새벽 대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철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호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그렇게 88년의 삶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이 조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호는 우진의 산소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새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강대호 1937-2026 아들과 손자를 사랑한 아버지. 민철은 두 산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계속 이어갈게요. 1년 후 2027년 겨울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2027년 12월 추모가 난 민철은 여전히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제 45살이 된 민철은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어린아이가 다가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저씨, 고구마 주세요. 그래, 여기. 민철이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민철의 손을 만졌습니다. 아저씨, 손이 따뜻해요. 민철이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이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갔습니다.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제 손도 따뜻하대요. 아버지 손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철은 추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벽면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3대를 잇는다. 따뜻한 손으로. 민철은 다시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닿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강하게, 따뜻하게 제 이름처럼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고구마 주세요. 네,
여기요, 따뜻할 때 드세요. 민철의 손에서 손으로 고구마가 전해졌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겨울이었지만 그곳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군고구마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높이 별들이 빛나는 곳까지 그곳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 소혜, 대호, 민철아, 잘하고 있어.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사랑한다. 민철은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에게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사랑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모가 난 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군고구마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시간을 넘어 계급의 벽을 넘어 죽음까지 넘어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동적인 새로운 영상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담긴 주인공을 위해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와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필의 인생 한 컷은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한 컷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